한반도 통일에 대해 동서독과 남북 예멘이 통일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류와 신뢰에 기반한 그 정치적 합의가 통일 헌법적 효력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이 베트남 평화협정이 있었지만 평화협정 이후에 결국 내전을 통해서 통일이 돼가지고 그 통일 헌법이라는 것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 예멘과 독일의 사례는 이제 그 통일 헌법, 통일 과정에 있어요. 통일 헌법이 존재했다. 그 통일 과정 중에 양자의 그 합의와 신뢰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 과정의 합의에 대해서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물론 이제 독일은 통일이 기존의 그 협상에서 된 게 아니라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되는 그런 구조였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더라도 내전이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독일의 그 통일헌법적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멘은 이제 그 통일 헌법에서 통일이 됐고요. 다만 통일 이후에 이 합의 정신을 지키지 못해서 내전이 되었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과 예멘의 통일 과정에서는 또 하나는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소련의 영향력, 독일에서는 이제 소련이 동독 붕괴에 대해서 무력으로 방해하지 않았고 예멘에서는 남예멘에 대해서 소련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소위 말하면 양 체제가 수렴하게 됐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했던 그런 국제 정세 속에 양자 모두 통일이 가능했다. 즉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하고 해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또 예멘의 경우에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보다도 이슬람주의라는 것과 아랍 민족의 대통일 국가라는 이념이 이 예멘 통일에 도움을 줬다. 동독의 통일은 주로 이제 서도, 브란트 수상의 그 통일을 위한 그 전략적인 노력이 많이 그 성과를 가졌고요. 특히 이제 미소, 영국, 프랑스 2차 대전의 승전국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그래서 2+4 회담이 성사시켰다.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국제 정세를 이끌어내는데. 그래서 양자의 통일 모두 어, 교류와 그 협력을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해서 그 합의에다가 법률적 효력을 부여한 거다. 우리는 근데 남북 기본 합의서나 6.15 공동선언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죠. 민족 자결,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이 주변의 제국주의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민족 스스로 통일하도록 했다.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 민족, 독일의 동서독의 자결권, 자기 독일 문제에 대한 자결권을 인정받았죠. 예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멘의 경우에는 독일보다도 훨씬 더 합의에 의한 통일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의 공통 분모, 아무래도 이슬람주의겠죠. 그래서 꾸준한 협상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연합을 거쳐서 연방제로 갔다는 것, 이런 부분이 아주 전형적인 통일 모델이다. 그리고 남북 예멘이 무력 분쟁을 했는데 무력 분쟁 이후에 이거를 화해하는 과정에서 통일헌법을 한 발 한 발 더 구체화시켰다. 그래서 통일헌법의 합의, 과도기 설정, 통일헌법의 시행이라는 방식은 사실 독일의 서독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 통일보다도 더 커다란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제 아까 보는 것처럼 연립정부에서 남예멘의 집권당이 제3당으로 추락하게 되면서
북예멘이 남예멘과의 약속, 연정을 깨게 된 거, 그러므로써 내전이 발생했다는 것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그래도 이러한 통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전은 확대되지 않고 바로 종식될 수 있었다. 독일의 통일은 이제 1989년 동독의 부정선거로 촉발된 시민혁명이 됐다. 그래서 동서동 모두의 집권당이 기민당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정치가 먼저 통일되고 국가가 나중에 통일되는 그러한 절차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 내용에 따라서 바로 전개되기보다는 사실은 정치적 격병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통일이 됐기 때문에 동서적의 통일은 남북 예멘의 통일보다는 대등한 원칙이 아니라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 그 방식은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서독의 기본법에 동독의 지역들이 주로 편입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독 국민들이 총선거로 이거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의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로 인해서 동서동 모두 이제 그 사회적 충격이 매우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 반면 예멘은 이제 통일헌법을 확정하고도 30개월의 과도기를 즉 국가연합 기간을 거쳐서 통일의 충격을 최대한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도 비록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됐지만 국가조약과 통일조약 두 조약을 맺으면서 법적으로 어쨌든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독일 통일은 완성되지 못했다. 왜냐면 독일의 기본법이 통일헌법이 아니다. 원래 기본법을 만들 때 이 기본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점령국, 미소, 영국, 프랑스가 주도한 점령국 헌법이었다. 헌법의 민주적 절차, 즉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이런 민주적 절차의 흠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통일헌법을 할 경우는 국민투표를 거쳐서 기본법이 아니라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완성하지 못했다. 독일 통일은 헌법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 경제 체제가 상호 수렴되고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통일이 됐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급격한 독일의 흡수통일보다는 예멘의 합의적 방식의 통일이 훌륭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남북 예멘이 군사 분쟁을 겪으면서도 통일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 전쟁을 겪은 남북한테도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4 공동선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등등 최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핵심은 이러한 남북의 합의에 법적 효력을 주지 않는 거다. 즉 상호 신뢰가 없다.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은 선언적으로만이지 실제적으로는 상호 신뢰가 존중하지 않는다. 기존의 남북의 합의 과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남북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려면 남은 북을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 또 북 역시 남을 적대시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려진 가장 큰 이유는 남측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의 군사적 지배로 인해서 미국이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돼 있고, 북에 관해서는 이제 북미 간의 대결 상황에서 북이 핵무기를 만들면서 이제 북미 긴장이 남북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크다. 가장 중요한 건 남북 사이의 합의에 실질적 규범적 효력이 없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신뢰가 없다. 합의 사항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또 이거에 대해서 규범력을 인정받는 절차도
없다는 거죠. 남북 기본 합의서의 경우에는 북의 경우에는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에 동의를 얻었는데 남의 경우에는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북 순회 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는 헌법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북 사이의 합의는 국제 조약이 아니지만 규범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이제 남북 관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남북 간의 그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국가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다만 이거를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이제 그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역과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고 북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하는 방어과 단체다. 그래서 이게 헌법상 평화통일을 이게 그 막는, 그래서 북진 통일, 흡수 통일에 헌법적으로 해석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영토 조항은 이제 4조의 평화통일 조항이라든가 기간에 남북 간의 합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토 조항은 장래에 지금 당장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통일 국가의 영토 조항을 말하는 걸로 하고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 그 영토 조항을 그 이후에 통일 국가가 지향해야 될 미래적 영토 의미로 하는 게 적절하다. 이제 6.15 시대에 맞춰서 통일이 된까지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배력에 미치는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한정해야 된다. 이미 동서독은 기본조약을 통해서 서독의 기본법이 동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미 했는데 우리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여러 합의에서 상호 체제를 존중한다고 불구하고도 이 남의 헌법이 북에 영향을 미친다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평화통일과 상치가 된다는 거죠. 또한 헌법에서 그 평화통일 정책의 기조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하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르주아 그 자본주의 이 체제라고 할 때 그렇다면 통일이 됐을 때 자본주의 체제만 할 수 있다면 북에 대한 체제를 흡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남북 상호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기존의 합의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통일의 그 국가 모델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도 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사회민주주의라든지 민주적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 혼합체제도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합의에 대해서 헌법적 효력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통일국가의 원칙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일의 방안, 통일의 형식이나 방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투표로 거쳐야 한다는 통일 헌법에 대한 제정의 근거 규정을 줄 필요가 있다. 독일 기본법에서는 그렇게 됐다 그랬죠. 서독의 기본법에서는 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헌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기본법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통일이 됐을 때 독일 국민 통일이죠. 동서독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통일헌법이죠. 통일헌법이 될 때 이게 서독의 기본법이 효력을 상실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헌법의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이 이런 통일헌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남북의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통일 과정을 논의해야 되고 통일헌법을 초안을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상설적인 공동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상설적인 공동기구의 예를 보면 이제 7.4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확대해서 그 남북 의회나 행정부에서 남북이 동수로 선출하고 약간명의 해외를 추가해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일 헌법과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류 문제나 군사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근데 현재 유엔 전쟁이 한국 전쟁에 종료되지 않아서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유엔군이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남한은 북은 군사 문제에 관한 결정권이 있지만 남한은 군사 문제에 관한 결정권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는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로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헌법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헌법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 그죠? 기본 원칙들이 있고 이런 원칙들은 이미 7.4 공동성명, 그래서 자주, 그다음에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죠.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호 신뢰를 통해서 남북 체제가 가능하면 상호 접근해서 수렴을 해서 이질성을 극복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서독과 예멘의 경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같은 북을 방어과 단체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을 조장하는 주한미군 존재 이러한 것들이 통일로 가려면 먼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남한 체제가 지금 현재 극단적인 자본주의 체제인데 최소한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될 수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가 될 수 있는 거 좋다. 그리고 정당도 상당히 보수 일변도지만 중도적인 정당으로 정치 체제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정당 간의 교류를 보장을 해서 남북 의회가 통일에 관한 것들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어 있다. 북도 역시 이제 지나친 경직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좀 더 완화되는, 좀 더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도 사회주의 체제지만 많이 완화됐는데 조선 북도 역시 사회주의 체제를 좀 더 완화해서 남한의 자본주의와 북의 사회주의가 절충할 수 있는, 혼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도 혼합 경제적인 측면, 그래서 북은 이제 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죠. 모든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 베트남이나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남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제 계획의 일부를 수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 국가기관 산업이라든가 공공서비스, 그다음에 택지 이런 거를 국유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자유시장, 극단적인 자본주의 방식의 경제 체제는 통일에 도움이 안 된다. 서로 너무 이질적인 경제 체제라는 거죠. 또한 남과 북의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 남이 이 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통일 전이라도 남북과 경제 교류를 통해서 북의 경제 건설을 지원해서 남북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역시 이제 남한의 경우에도 이제 복지제도, 이러한 복지제도를 최소한 유럽의 복지국가 수준으로 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주의 체제와 공통성이 있을 정도로 수렴을 해야 된다. 단순히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체제 이러한 것들도 이질성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언어도 지금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어를 공동 작업을 해야 되고 교과서도 공동 편찬을 해야 된다. 예멘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공동 편찬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학문, 문화, 예술의 통일성을 확대시켜서 이질성을 극복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통일의 우호적인 국제 정세를 만들어야 된다. 독일도 전쟁의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연합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바로 연합국으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독일 통일을 인정받은 그 2+4 그리고 이제 이 브란트가 1972년에 벌써 주변 국가의 동의를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 분단을 강요하는 것과 지금 적대 관계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버렸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 방안,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 미국이 동의하고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정세적인 측면에서는 예멘과 독일이 냉전 시대의 종언과 소련의 붕괴로서 이런 동구와 민주화 시기에 가능했는데 우리는 어떤 국제적 정세 속에서 통일이 갑자기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항상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할 때 통일이 어떻게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취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서 국제적인 정세가 통일에 유익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된 이후에 한반도가 주변 국가에게 위협이 돼서는 안 되죠. 독일도 동서독이 통일되기 위해서 동서독이 통일되면 주변 국가를 다시 침범하지 않겠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걸 했는데 한반도의 경우에도 이 통일이 됐을 때 주변 국가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그거 특정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 통일 이후에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것. 일본과 군사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주변 국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외국의 군대를 철수하고 중립적인 외교 안보를 하고 동맹에 가담하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한미 동맹은 북을 적대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바로 이제 그 통일을 위한 그 한반도 주변의 평화 정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은 통일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종속적인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미국은 남한에 대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분단을 일정 부분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중국 역시 지금 이제 갈수록 경제적인 지배를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지배라든가 지정학적 이점을 무기를 해가지고 통일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친미국가에서 친중국가로 전환시켰다. 이런 이제 야욕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 소련, 일본 등과 불가침 조약이 필수적이다. 이들 강대국들은 코리아 문제, 남북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남북 문제는 남북 스스로 하게끔 자결권을 주는 게 좋다. 통일 이후에 집단 안보 체제의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방에 가담하기보다는 이러한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비동맹 안보 체제, 아세안이나 이런 것들에서 비동맹 안보 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의 동맹을 맺는 것은 한반도 내에서 새로운 냉전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연방제를 실시할 경우에 이제 이러한 체제 대립을 점차 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순화시켜야 된다. 남북 지역 국가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남과 북의 1대1의 대결 구도를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스위스식으로 1대1이 아니라 남북만이 아니라 7, 8개의 지역 국가를 만들어서 1대1의 대결 구도를 구조적으로 없애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식의 연방제를 한다 할 때 통일 전이라도 남한에서 예를 들어 수도권, 경기 강원,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제주 등으로 연방제를 실시할 수 있죠. 이런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스페인과 방식으로. 어쨌든 이런 연방제가 논리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우리에게는 낯설은 제도이고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연방제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꾸준하게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연방제의 핵심은 분권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중앙집권적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방제가 되기 전이라도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 즉 단일 국가이지만 실질적인 연방제인 스페인의 방식을 고려할 수가 있겠다.